이인영으로 가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장관. 난 이렇게 봐요. 너 진짜 깔게 넘어갔구나. 처음에 타겟은 박지원이었죠. 뭐 군대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했네 만에.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게 쏙 들어갔어요 지금. 40년 전 이야기. 내가 봤을 때 그거 증빙하기도 힘들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이인영 장관 아들의 무슨 호화 유학 그냥 미친놈들이죠 이게. 아까도 이 금전 스킬 있잖아요. 연간 얼마 들어간지만 넣고 막 1,000만 원 어쩌고저쩌고 2,000만 원 어쩌고저쩌고. 한 달에 누군가가 유학 가가지고요. 대략 그 통일부의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유학비가 1,200만 원? 네. 1,200만 원이라는데 누구 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현조야. 현조 예일대 연간 학비는 7천만 원 정도 되죠. 걔는 중학교 때부터 6천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체류비까지 합치면 거의 1억 뭐 몇천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서울경제 단독으로 나왔는데 서울경제도 웃기죠. 장충기한테 와인 받고 꽃다발 받아서 시시낙낙거리는 게 단독이라고 쓴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애들.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수첩을 열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세요. 좋을 겁니다. 네. 아멘. 일단 이 지금 이인영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을 가지 않고 이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라는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라는 데가 저는 이 학교를 홍보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타이포그라피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일종의 대안학교 아니에요? 네, 대안학교인데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안상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홍대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보온상수 아니고 그 보온상수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드 같은 거 하면은 예. 안상수체 보셨죠? 네네. 네,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그래 이 기사에 보면은 그 이인영 아들이 학교를 갈 때쯤에 이 학교가 설립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3년에 이 교수가 퇴직을 하고 지금 나이가 많으세요. 70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때 퇴직할 당시부터 설립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때만 이미 설립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인영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2017년 2월에 졸업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이 학교를 파주 네. 이 파티라고 부르는 네.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를. 근데 지금 이인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사회 멤버로 갔던 건 2017년 4월이에요. 정권 교체 전이에요, 일단.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프레임하고 똑같냐면 조국이 민정수석 될 거니까 부산대 의전원 밀어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아이가 졸업을 한 후에 이사회 멤버가 된 거거든요. 저 같으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점수를 잘 따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볼 때 이런 말 해야죠. 우리 아빠는 이인영입니다. 이 정도 해야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기관 이사회에 노태우 딸이고 최태원 그 부인인 노소영, 네.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고 신직수의 딸이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부인인 신연균 이런 사람들 이사로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인영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죠. 안상수 이 교수님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안상수체를 네. 만든 게 1985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역사가 오래된 건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설립학교 대한학교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지. 이인영 후보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리고 바젤 디자인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대한학교에서 3년 반을 공부를 하고 2년을 바젤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기자라면 저 같으면 더 바젤 스쿨 오브 디자인 여기 사이트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인영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1억 8천이다.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1억 8천을 그 환율 바꿔주는 네. 사이트에 넣고 그거를 하나로 바꾼 거를 캡처해서 그거를 1억 8천이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퍼다 나르지 마시고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들어가시면은 이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인영 후보자가 조금 일찍 발표를 하셨으면 제가 네. 밤을 안 샜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독어로 써져 있지만 우리는 대문자만 보면 됩니다. 네. 학생이 EU와 밑에 맨 밑에 네, EUEFTA. 예, EU 지역에 음. 있지 않은 학생일 경우에 스위스 프랑 5천. 이게 지금 이제 한화로 연간 6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연간? 그러면 2년이면 1200이라는 이야기죠. 스위스 치고는 비싼 거 아닙니까? 보통 스위스는 대부분 학비가 무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스위스는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스위스를 갈 때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출장이든 여행으로 갑니다. 예. 그럼 무조건 사 먹고 숙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의 빅맥이 2만 원 정도 합니다. 물가는 엄청 비싸죠. 그런데 마트에서 우리가 마트에 큰 카트에 한가득 채우면 코스트코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근데 독일이나 이 스위스는 20만 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 먹는 건 엄청 비싸니까 우리는 스위스 물가 비싸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을 거의 안 해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물가가 비싼데 어떻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고 마트에서 직접 해먹는 건 우리나라보다 싼 게 유럽입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일단 보도가요. 스위스 학교를 다니면서 연 2만 5천 달러, 약 3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연간 3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왜 나경원 아들은 연간 1억 이상을 지출해도 문제가 안 되고 요런 것이 통일부 장관 인사검증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보내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그 학생들의 생활비하고 용돈하고 다 합치면 연간 3천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 보내서 그럼 걔는 이제 너는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거기에서 뭐 벌어먹든 빌어먹든 거기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인 거예요?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이렇게 터졌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기레기야. 그러니까 이게 팩트도 들렸지만 그런 게 기사화가 될 이유가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이 파주의 이 학교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안상수 교수가 예전에 서울 디자인 재단 이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박원순 시장님이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 거절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일화가 있는데 그때 친구의 조언을 받고 네가 이 거절을 하면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말 때문에 받아들였었는데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희망제작소를 운영할 때부터 자신을 던져가면서 사회혁신을 일하는 투철한 시민운동가라고 존경심이 생겨서 박원순하고 같이 일을 했다라는 인터뷰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걸 찾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대안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공격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기레기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뭐 맥주 창업을 했네 어쩌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유학 가기 전에 창업 활동을 해봤고 이게 아마 다른데 학교 어플리케이션 쓰는 데에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레기들이 이제 찝는 게 군 면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사유가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는 척추 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척추 질환으로 군 면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뭐 맥주 상자를 들고 뭐 카트레이싱을 하고 뭐 그런 포스터를 찍을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 카트레이싱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트레이싱이 아니고 저거예요, 저거. 우리가 잠깐만 범벅한데? 범벅하죠. 범벅하고 저게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도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게 받치면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저걸 왜 찍었냐면 사실 이제 그 맥주 회사를 만들 때
직접 만드는 수제 맥주 있죠. 이걸 예, 하거든요. 예, 예. 이걸 하느라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헬멧에 이 레이싱 복까지 다 갖춰 입었어요. 그 이유는 웃기려고 한 거예요. 우리 범퍼카 타는데 이렇게 모든 장비를 다 갖춰 입었다. 이걸 컨셉이었구나, 이야기하려고 한 이게. 거였고 실제로 카레이싱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 맥주 박스 이야기 하는데 맥주 박스 저 6개짜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다 가득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2병 빼요. 그리고 저 박스를 둘이서 같이 들고 잠깐 나오는 척추가 아프다는데. 척추가 위험한 거 아프면은 아닙니까? 들어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의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척추에 다양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야 어떻게 사람이 지금 공격하는 수준을 보면 어떻게 서 있어 이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밤새 찾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후보님 칭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네. 통일 스티커 한 장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악의적인 게 박주진 씨도 똑같은 논란에 공개 네. 검증까지 받았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명박근혜 같은 정권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인영 후보자가 자기 아들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군대를 뺐다고 하면 저는 제가 먼저 공격할 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군대 안 가는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반대로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쪽 사람들은요. 데모하다가 소위 말해 시위하다가 감옥에 가서 군대 못 간 것도 한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중에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게 너무 한스러워. 하물며 자기 자식이 아프지도 않은데 군대를 빼주기 위해서 가짜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하는 그 프레임은 저쪽 애들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이쪽 정치인들의 대다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병역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 말하자면 있잖아요. 병역비리가 동원되려면 박주신도 그렇고 이인영 후보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각종의 공범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의료 비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군대에 빼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력이에요. 어쩌다 일부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병역은 여러분들이 신경 끄셔도 됩니다. 지금 황교안한테 물어보세요. 단마진으로 군대를 안 가셨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짓도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인영은 정치하는 내내 아들 병역 비리로 시달림을 당할 거 아니냐고. 저도 그럴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인영 후보의 아들이 한번 면제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재검 또 신청합니다. 그럼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5급 면제를 받은 거예요. 어쩌라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그러니까 법은 왜 이렇게 정해져 있냐면요. 군대 병역 면제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프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로 오면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두고 볼 일이죠.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슈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조 씨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 만들려고 보니까 정말 이런 논란 만드는 놈들 보면은 이게 그냥 일베이거나 극우 유튜브 보면 그냥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한다. 언론이나 딱지 달고 있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논란 만들어 와가지고 계속 거기다 아까 말한 탁현민 관련해서 한겨레까지 그런 정확한 보도가 아니야. 사실이잖아라고 묻는데 할 말이 없는데 300건 중에 총 청와대에서 비용 예산 쓴 건 3건이라고 하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죠. 전체 행사를 마치 탁현민이 다 수주한 것처럼 아니 탁현민 관련 업체가 수주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언론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나 한국경제 야 좀 신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요즘에 아까 말한 바퀴벌레 이론 문재인 정부가 조금 막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어려운 것 같을 때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참았다가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불행 겹쳐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진보 보수 할 것도 없어. 보는 사람이 막 머리 아플 정도야. 이때 이렇게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는 이득은 뭐야? 민주 진보 정권도 똑같은 놈들이네.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한 500개 주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언론은 좀 해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좀 도와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환경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언론들하고 컨택을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도 느꼈던 그런 게 있는데 완전한 보도자료와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형태의 글을 써주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취재를 부탁한다라고 하잖아요.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기자들의 취재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양식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컨트롤 CV 할 수 있는 완성본을 주지 않으면 안 보는 그러니까 기자들의 능력이 거기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칼럼 형식으로 써가지고 토스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화가 와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다 만들어주면 뭐 보도를 하겠다 이런 건가? 평소에 워낙 페이스북 같은 데서 긁어서 기사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뭔가 자료가 필요하면 도서관에 직접 갔잖아요. 지금은 검색이 되는 시대잖아요. 사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기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다고 봐요. 아까 그 탁현민 관련 업체 이야기 할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기사를 내려고 할 때는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일단 중요해. 전체로 봤더니 막 15건이 어쩌고 22건이 어쩌고 몇 개 중에 이 보도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기사는 다 악의적인 거예요. 몇 개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연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고 그걸로 이득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건수가 마치 전체 건수가 한 30건 되는데 그중에 한 22건을 탁현민 측근들이 해버린 것처럼 보도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 아까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악의적으로 쏟아내다 보니까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을 갖고 수천만 원 썼다고. 그게 수십 년이면 어쩔래? 내가 그런 말한 적 있지. 유튜브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진출하기 전에 그냥 오디오 콘텐츠로 유튜브에 올렸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 그때 일시불로 500만 원 받았어. 이야, 돈 엄청 잘 벌었던 모양이구나. 3년 동안 이 새끼야. 3년 동안 돈을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3년이면 36개월이죠. 500만 원을 한 달로 남나눠봐요. 최근에 유튜브 무슨 그 스포츠 보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채널은 얼마를 벌었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1년. 한 달로 따지면 얼마. 그 한 달에 방송 몇 개나 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퉁쳐가지고 총 금액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려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데 돈 많이 벌어도. 내가 그 이야기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 해가지고 고인 모욕하면서 슈퍼챗으로 돈을 버는 놈들. 얘들만 까기가 그러하니 이쪽에 정상적으로 정말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진보 유튜버들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기계적 균형 맞춘답시고 보도를 하면은 억울한 건 우리일 거 아니야. 네. 시장님 실종되던 날 신원수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사람 죽은 거 보도하면서 물건 팔고 있어. 이걸 팔아주셔야 우리가 방송한대. 축하 파티하고 있으라고. 그게 보통의 대한민국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무서운 건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맞은편에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할 때 그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돈 벌어 처먹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런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돈을 내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저 영상, 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공감을 얻길래 돈을까지 내는 걸까? 광기의 사회가 됐죠. 예. 그 박원순은 원래 나쁜 사람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악인이 죽었으니 우리 행복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원순은 유죄야라는 단정을 짓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단어 고소인 또는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쓰는 겁니다. 피해 본 건 확실해. 박원순은 죄인이고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진상규명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김재련이 박근혜 쪽 사람인데 여기 변호사를 하고 진상규명이 소위 돌아가신 분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이 박원순 폄훼하려고 나아가서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폄훼하려고 한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방해 요소를 치우는 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 자, 어쨌건요. 예,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쳐야